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환입니다. 익히 저의 강의를 들으신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얼굴을 오늘 처음 본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 이제 수험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6월 5일에 서울시 간호직, 의료직 공무원 선발시험이 있었죠. 그 생물 기출문제 총평을 하고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여기 이제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이번 2021년 6월 5일 시험까지 이제 고교 수준인지 아니면 생물학 수준인지, 여기서 생물학 수준은 물론 고교 수준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교 수준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올해는 14문제, 20문제 중에서 14문제 70%가 출제되고요. 이것은 작년에 15문제 비해서 한 문제 적지만 뭐 대동소이하죠. 전반적으로 대학 생물학 수준의 출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더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요 정도 선에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고 대략 한 요 정도 선에서. 그래서 5개년의 총계를 보면 약 60%가 대학 생물학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대학 생물학 수준만 공부를 해서는 되겠느냐? 물론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1과 2를 착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히 공부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을 때는 우리 심화 이론 과정인 하이스코어로 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고교 기본 과정을 먼저 하고 거기서 기본을 닦고 이제 심화 과정 공부해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올해의 경우에 30점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내용까지 공부해야만 할 수 있고, 이제 난도는 보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으로 써놨습니다만 다른 지역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의 수준이 꽤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쉬운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대학 수준의 문제가 나왔지만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많이 이렇게 꼬지 않았다. 소위 응용이 약간 맞게 되지 않았죠. 소위 응용된 문제에는 몇 문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단원별 출제 비율을 보면 세포의 생활에서 30%, 물론 여기 출제율은 요 5개년간의 출제율 평균을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의 경우에는 6문제, 20문제 중에서 세포의 생식과 유전학에서 7문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전체적인 경향이 그럽니다. 이게 이 5개년간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세포의 생활, 세포의 생식과 유전학, 그리고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대부분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물의 구조와 기능의 범위가 굉장히 많죠. 그러한 이유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진화의 생물의 다양성에서 또 3문제 출제되고, 그리고 생태학과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태학과 식물의 구조의 기능에서 출제가 적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원을 버리느냐?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올해의 경우에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생물 한 과목만 본다면 95점 정도의 커트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조금 낮춰준다면 90점 정도. 물론 이제 제가 느끼는 그 난이도하고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 본 수험생의 난이도, 그 체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조금 저는 95점 정도로 예상합니다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공부하되 특히 세포의 생활, 세포의 생식과 유전학, 그리고 동물의 구조와 기능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실제 그 기출된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지질의 한 종류이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실은 이 앞에 있는 문장은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포화라는 개념은 탄소 주변에 수소가 가득 채워져 있다. 불포화지방산은 그렇지 않다. 수소가 적게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포화, 줄여 쓸게요. 포화, 불포화, 지방산. 수소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나타난다. 그러나 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식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은 포화지방산이 더 높다. 고체 상태니까 녹이려면 온도를 더 높여야 되죠. 자,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을 더 나누면 요 이중결합에서 작용기의 위치가 같냐, C형. 그리고 반대쪽에 있느냐, 작용기의 위치가 서로 반대쪽에 있느냐, 트랜스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자, 같은 수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포화지방산보다 수소의 수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 지금 불포화지방산에 대한 얘기예요. 불포화지방산은 수소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적다. 자, 탄소사슬에 다중결합이 존재한다. 이중결합이 있다. 맞죠? 불포화지방산은 상대적으로 동물보다 식물에 더 많이 존재한다. 맞죠? 그래서 비록 대학 수준의 내용이지만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여기 적중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제가 어디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 주간 테스트에서도 나오고 또 합격생 필기노트. 이 합격생 필기노트는 아직 시중에 공개되진 않았는데 우리 시험에 앞서 합격한 경기도에 합격한 그 학생의 필기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고 기본반, 그러니까 기본 이론반, 심화 이론반을 듣고 정리한 노트. 거기다가 이제 일부 문제풀이에 있는 것도 좀 추가하는 것인데 아직 시중에 출간하진 않았는데 2021년 올해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반에서도 복습 배웠고 심화반에서도 배웠고 모의고사에서도 다뤄지고 이제 글씨가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나 엽록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그러면 1번 동물 세포에 존재하고 식물 세포에 존재하다.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에 모두 존재하죠.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에 모두 존재하고, 그러면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고 동물 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겠죠.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고 동물 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에 모두 존재한다. 가나 모두 핵 속에 DNA가 들어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DNA를 갖고 있다. 그 기원이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일 때 가지고 있던 DNA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자, 이것도 틀렸고요. 간세포나 근육세포 같이 에너지 소비가 큰 세포는 여기서 에너지 소비, ATP를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럼 ATP를 만드는 것은 엽록체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가가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엽록체에서도 ATP를 만든다만 엽록체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만들 때는 광합성의 그 명반응에서 만들 것을 암반응에 쓰는 거죠. 가나에는 모두 DNA와 리보솜이 있어서 그럼 DNA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기원이 세균이다. 세균일 때 가지고 있던 DNA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세균일 때 갖고 있던 리보솜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DNA가 스스로 복제되고 그래서 증식할 수 있고 또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리보솜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합성할 수 있다. 또 RNA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기본 이론반의 주간 테스트에서
공부를 했었고, 물론 이론에서도 배웠고, 그래서 그때 뭐 동물세포에 존재하는 것,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것, 또는 식물세포에 존재하지 않고 동물세포에 존재하는 것, 이런 거 배웠었죠. 또 DNA를 하면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것 배웠었죠. 그래서 합격생 필기노트,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만 위에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동물세포에는 세포소기관, 편모, 중심체, 리소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핵, 엽록체, 세포벽 이런 식으로 DNA를 갖기 위해서 자기 복제 가능한 거,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인 것, 그리고 리보솜이 있는 것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또한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도 미토콘의 엽록체가 자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틀린 거니까 이거지만 어쨌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쉽게 다가왔을 겁니다. 실전 모의에서 또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세포는 여러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구성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 그랬습니다. RNA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티드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그 뉴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것이 5탄당, 1번 탄수의 질소 염기, 질소를 갖고 있는 염기, 즉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중에 하나를 갖고 있고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에, 그리고 5번 탄수의 인산기가 있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이황화 결합, 이황화물 다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황화물 다리라고도 번역하는데 단백질의 3차 구조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 자, 1차 구조.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이고 그 1차 구조가 모여서 2차 구조가 되는데 2차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NH기와 한 아미노산의 NH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CO기 사이의 수소결합. 그리고 또한 그 2차 구조가 이제 3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3차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소수성 상호작용, 그리고 극성 알기간의 수소결합, 그리고 이황화 결합, 그리고 마네르발스 인력 등등이 있죠. 그래서 3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맞고요.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그 세포막에 있으면서 저온에 대해서 유동성에 관여하죠. 물론 상온에서는 유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상온이라는 것은 보통의 온도, 체온 정도. 체온에서는 상온이라면 안 되겠군요. 상온은 화학에서 되게 25도씨를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체온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있는 쪽으로는 인지질이 이동하지 못하니까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인지질이 이제 콜레스테롤 촘촘해지는데, 온도가 낮으면 촘촘해지는데,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콜레스테롤 있는 쪽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 쉽게 4번 고를 수 있을 것이고, 역시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또 하이스코어에서도 배웠고, 아까 얘기했듯이 3차 구조는 소수성 상호작용, 극성 알키사의 수소결합, 그리고 이황화물 다리, 즉 이것이 우리 문제에서 얘기했던 이황화 결합, 일종의 공결합이죠. 그리고 이온 결합도 나타나고 반데르발스 인력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3차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동물 세포의 콜레스테롤이 유동성에 관여한다. 세포막에 있다. 배웠죠? 합격생 필기 노트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에서 또 반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C4 식물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효소의 기질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켠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C4 식물의 경우에는 엽육세포에서 좀 밑으로 쓸게요. 엽육세포에서 이산화탄소의 최초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여서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PEP, 카르복시화 효소. 그리고 여기 옥살아세트산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간상 구체적인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네. 옥살아세트산이 말선으로 바뀐 다음에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유관속초세포로 이동하고, 보이죠? 네, 유관속초세포에서 이제 말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 녀석이 P로 부산이 되고,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제 RUBP에 결합을 해서, 물론 이것도 이산화탄소의 고정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왜 이렇게 C4 광합성을 하느냐? 광호흡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호흡을 피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고정과 여백세포에서 켈빈회로를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이산화탄소의 고정과 켈빈회로를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그죠? 물론 이것도 크게 보면 이산화탄소의 고정이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이 첫 번째 이산화탄소의 고정을 의미하죠. 왜? 이산화탄소의 고정과 켈빈회로를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바로 답은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이죠. 여기 지금 RUBP, 그러니까 리볼루스 2인산도 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수정답 공부가 덜 된 학생이죠. 공부가 덜 된 학생입니다. 문제 이상 없습니다. 문제 잘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합격생 필기 노트에 PP 카르복실효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5번 식물세포에는 설탕과 수소연을 동시에 세포막 안으로 나르는 공동수송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세포 안에 축적되면 양성자 펌프를 통해 수소연을 세포 밖으로 내보낸다. 이 세포막이라고 합시다. 세포 안쪽이고 세포 바깥쪽이고 양성자 펌프가 있어서 양성자, 즉 수소이온을 이렇게 이동시키죠. 양성자 기울기를 형성하죠. 양성자 기울기를 형성해서 양성자가 촉진 확산되면서 수소이온이 촉진 확산되면서 자, 이렇게 전하를 띠는 입자가 농도 기울기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촉진 확산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물질을 이동시킨다. 자, 이때 이 설탕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즉 소위 2차 능동성이죠. 2차 능동성. 그래서 1차 능동성은 ATP를 써서 양성자 기울기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양성자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질을 저에서 고로 이동시키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은 물론 암기로도 풀 수 있지만 암기하지 않아도 여기 정보가 다 들어있죠. 물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설탕이 수송되는 속도, 설탕 빨강색으로 표시할게요. 설탕이 수송되는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역시 양성자가 촉진 확산되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촉진 확산 속도는 농도 9배에서 결정될 수 있죠. 농도 차가 커지면 더 잘 이동하겠죠. 양성자가. 그러면 여기 농도 기울기를 크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수소연 농도 낮게, 수소연 농도 높게. 그럼 수소연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pH 낮게 형성해야 되죠. 상대적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외부의 세포에 비해 pH를 낮춘다. 약간의 추론 문제지만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안 먹는다. 죽었어. 다시. 그래서 여기 합격생 하이스코어를 보고 공부하면서 정리한 합격생 필기 노트에도 요 식물세포 용질 수송이 수소이온의 막 전위를 이동한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우리 이미 하이스코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6번 문제는 동물세포의 세포주기에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건 너무 쉬운 문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너무 쉬운 문제. DNA 복제는 간기에 애쓰기 때 일어나죠. 간기에 애쓰기 때.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핵막은 전기에 사라지고, 물론 제가 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포 주기 중에 분열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4단계로 나눌 때 전기고, 그리고 만약에 5단계, 그러니까 전기를 더 나눠서 전기와 전중기로 나눌 때, 그러니까 5단계로 나눌 때는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눌 때는 핵막이 사라지는 것은 전중기 이렇게 되겠죠. 어쨌건 간기에 사라지지 않죠. 초기 배아세포가 분열하는 것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하는데, 물론 난할, 초기 발생 과정, 난할.
그 나날 과정에는 세포 생장기가 없다. 세포 생장기가 없다는 얘기는 매우 빠르게 분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원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기가 짧겠죠. DNA가 손상되면 분열기에서, 이것도 매우 쉽게 내웠는데, 분열기에서 세포 주기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기에서 세포 분열이 멈추죠. 그래서 DNA를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지원기에서. 그래서 회복이 되면,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회복이 되면 다시 세포 주기가 진행되지만, 회복되지 않으면 예정 세포 사이에서 그 세포가 죽게 되죠. 매우 쉽죠? 역시 DNA 복제된 시기를 우리가 이론반에서 공부를 했고 합격생 필기 노트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데 올해는 출제가 안 됐지만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세포 주기저의 경우에서 잘 안 보입니다만 자외선에 의해서 DNA가 손상되면 P53이라는 유전자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P53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P53 단백질이 P21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P21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P21 단백질이 사이클린 E, CDK2 복합체에 결합을 해서 그래서 지원기에 작용해서 지원기를 억제하죠. DNA 손상할 시간, 다시 DNA 복구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DNA 손상되면 지원기에서 세포 주기가 멈추죠. 7번. 한 사람의 근육세포와 신경세포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유전자도 똑같은데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근육세포와 신경세포를 예를 들면 두 세포의 유전자는 동일하다. 한 개체에서. 그러나 구조와 기능이 다른 것은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전자를 발현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렇게 유전자 발현에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인자, 전사인자 등이 관여하는데 그 조절인자를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유전 암호는 동일합니다. 이를테면 AUG가 게시코드로서 메티오닌을 지정한다는 근육세포나 신경세포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UUU, 페닐알란을 지정한다. 근육세포, 신경세포가 동일합니다. 심지어 세균도 동일합니다. 물론 AUG의 경우에는 세균은 특히 이제 대장균 같은 세균은 포르밀 메티온이지만 전혀 다른 물질은 아니죠. 포르밀기만 붙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죠. 각 세포가 서로 다른 인핸서에 역시 특수 전사인자가 붙죠. 인핸서에 특수 전사인자가 붙어서 이 조절인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인핸서에 붙어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역시 비교적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이스코에서도 배웠고요. 자, 8번 갈게요.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로 어쩌고저쩌고 그럼 제한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왜 이름이 제한 요소이냐? 바이러스의 증식을 제한한다. 세균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 요소는 DNA의 특정 염기세를 인식해서 자른다. 예를 들어서 에코R1이라는 제한 요소는 4'GAATTC 3' 여기 있겠죠. 역시 역평행 구조에다가 상보적 결합이니까 얘가 CTTAAG 매우 쉬운 내용입니다. 이런 특정 염기세를 인식해서 이렇게 자른다. 물론 제한 요소의 종류가 3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DNA 제조합 기술에 쓰는 것은 타입 2. DNA 제조합 기술에 쓰는 것은 타입 2로서 타입 2는 인식하는 부분을 자릅니다. 여기서 타입 1과 3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그 세포 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박테리아 파즈가 들어왔을 때 특정 염기서를 인식해서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요소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 그래서 이런 제한요소로 플라스미드를 자르고 또 우리 유용한 DNA를 잘라서 DNA 리가즈로 연결해서 소위 제조화 플라스미드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특정 물질을 다량으로 만들 수 있죠. 옳은 걸 고르면 제한요소는 제한 자리라는 특정 염기서를 인식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제한요소는 박테리아 파즈의 증식을 제한한다. 잘라서. 그리고 그 제한요소는 리가즈에서 다시 제한요소에 잘라진 부분, 점착성 말단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상보적으로 결합한 다음에 그 틈새가 DNA 리가즈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 소위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이 일어나죠. DNA 연결요소에 의해서. 그래서 모두 맞는 말이죠. 이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합격생 필기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출 및 단원 문제 풀이에서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사람의 암 조직에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빨갱이가 잘 안 보일 테니까 그냥 흰색으로 쓸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보이죠? 3자. 자, 암 조직에서 사람의 암 조직에서 높게 발현되는 암 관련 유전자의 mRNA로부터 만들어진 자, 포인트는 cDNA. cDN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그럼 cDNA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색깔이 잘 안 보일지라도 잘 보여요? 빨강색? 자, 이 녀석이 그 암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mRNA입니다. mRNA. 전사됐죠? 그리고 물론 전사된 것은 pre-mRNA지만 전사 후 가공 과정을 거쳐서 핵 속에서 전사 후 가공 과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녀석이 세포질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세포질로 빠져나왔을 때는 여기 5번 탄소에 구안인 뉴클레오티드가 붙어 있고 3번 탄소에 아데닌 뉴클레오티드가 쪼르륵 붙어 있고 소위 구안인 캡 그리고 폴리에이테일. 그래서 요 녀석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세포질에 있는 녀석을 가져다가 5번 탄소에 구안인 뉴클레오티드 모자가 씌워져 있고 3번 탄소 쪽에 아데닌 뉴클레오티드들이 쪼르륵 붙어 있고 이 녀석을 주용으로 해서 이제 DNA를 만듭니다. DNA를 만드는데 여기에 물론 이론 시간에서는 그냥 역전사 요소 언급만 역전사 요소하고 DNA 중화 요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전사 요소를 이용해서 붙이고 그리고 요 mRNA는 임무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효소를 이용해서 잘라버리고 그 mRNA를 분해하는 효소 추가로 얘기하면 RNase H RNA 분해 요소죠. 잘라버리고 그리고 요 하나만 물론 이것도 cDNA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온전한 cDNA는 아니죠. 온전한 cDNA 아니에요. 요 녀석을 가져다가 다시 DNA 중화교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녀석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요 녀석이 바로 cDN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데닌 뉴클레오티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 직접 다룰게요. 그러면 RNA와 같이 단일가닥으로 그려져 있다. CD. 요때도 일단은 CDNA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온전하진 않지만 단일가닥이네? 맞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맞다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 문제를 끝까지 읽으라고 그랬죠? 단일가닥 RNA로부터 역전사 효소에서 만들어진다.
역전사 효소에서 만들어진다. 맞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역전사 효소도 필요하고 DNA 중합 효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역전사 효소는 RNA 의존성 DNA 중합 효소. 여기서 말했던 DNA 중합 효소는 DNA 의존성 DNA 중합 효소. 이거 어쨌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에 대해서 또 그래볼게요. cDNA 인트론은 존재해야 된다. 이미 전사 후 가공 과정을 통해서 인트론이 잘리고 엑손끼리 연결하는 소위 스플라이싱 과정을 하죠. 그래서 인트론이 제거되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폴리 DT로 이루어진 뭐라? 폴리 DT. 여기서 당황하는 수험생이 있을 겁니다. 쫄지 마세요. 프라이머를 이용해 DNA 가닥이 합성된다. 그러면 요 녀석 아데닌 그러니까 DNA 복제 방향은 5번 탄수에서 3번 탄수 쪽이니까 요 mRNA 주연 가닥이 있었다면 요 방향으로 복제가 되겠죠. 이렇게 4', 3' 쪽으로. 그럼 물론 여기 아데닌 뉴클레오티드 있으니까 그럼 여기 아데닌 뉴클레오티드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녀석들이 필요하겠죠. 티민 뉴클레오티드들로 되어 있는 프라이머죠. 그게 폴리 DT. 여기서 T는 티민을 의미하고 D는 디옥시리보스. 티민 뉴클레오티드. 요 녀석이 바로 폴리 DT. 물론 일부 자료에는 이것이 올리고 DT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올리고가 짧은 소수의 이런 뜻이고 폴리는 많은 뜻입니다만 여기에서 의미는 같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같아요. 우리가 탄수화물, 당 얘기할 때 탄수화물 당이 올리고당 할 때는 되게 단당이 2개 내지 10개 있는 것을 올리고라고 하고 더 많으면 뭐 다당류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것도 다당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폴리나 올리나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에는 폴리 DT, 일부 자료에는 올리고 D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지 않았어도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cDNA가 한 가닥짜리도 있고 두 가닥짜리 있는데 두 가닥일 때가 온전한 cDNA가 되는 거죠. 어쨌건 4번이 맞는 말입니다. 됐죠?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문제를 일단 조금 고민하다 보면 cDNA 인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 mRNA에 인트론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왜 가공 과정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거기서 가공하는 더 생각해야 되죠. 폴리 ATLA까지. 그러면 이게 5번 탄수 쪽에 티민 뉴클레오티드 쪼르륵. 그게 바로 폴리 DT 프라이머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단일 가닥이 아니라 온전한 cDNA는 이중 가닥이죠.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합격생 필기 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이론에서 공부한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보기는 개의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A와 B에 대한 자료인데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개의 털색깔은 합성된 색소, 검정색 또는 갈색. 그런데 검정색 색소 합성 유전자가 라지 A. 라지 A가 검정색을 발현하게 관여하는데 스몰 A, 갈색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런데 여기 색소 침착 유전자가 있죠. 라지 B. 라지 B는 색소 침착이 안 되는 유전자의 B, 스몰 B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지 B가 색소 침착 유전자. 스몰 B는 색소 침착을 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이 검은색이나 갈색이 발현되려면 반드시 라지 B를 적어도 한 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합격생 필기 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이제 검정색, 갈색, 이제 B와 C로 내용은 똑같죠. 자,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검정색 암수를 교배해서 얻은 자손의 털 색깔이 노란색일 확률. 자, 색소 침착이 되지 않을 때 노란색이라고 나와 있을걸요. 어디 색소 침착이 안 되면 노란색이 된다. 즉 여기 라지 B, 스몰 B 무엇을 갖고 있는 다시 라지 A, 스몰 A 무엇을 갖고 있는 관계없어.
스몰 b가 2개면 색소 침착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스몰 bb를 가질 확률입니다. 여기가 라지 bb건 라지 b 스몰 b의 스몰 bb건 스몰 bb의 다시 잘못 썼네요. 미쳤군요. 라지 a 스몰 bb, 라지 스몰 a 스몰 bb, 스몰 a 스몰 bb는 전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위 상위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a가 라지 a건 스몰 a건 발현되려면 반드시 라지 b가 적어도 한 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b가 a에 대해서 상위, 소위 에피스테이시스. 그래서 이론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라지, 그러니까 이렇게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이 개체 암수를 서로 교배하게 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는 것 9, 라지 a 적어도 하나, 스몰 b 2개인 것 3, 스몰 a 2개에 라지 b 적어도 한 개 갖고 있는 것 3, 스몰 a bb인 것이 1. 그래서 색깔 따져보면 이 검은색, 흰색으로 그냥 표시할게요. 검은색, 여기 스몰 bb니까 발현 안 되죠. 침착 안 되죠. 노란색, 여기 침착 되죠. 스몰 a로, 그러니까 갈색, 여기 노란색. 그럼 16분의 4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배웠죠. 물론 더 간단히 하는 방법은, 그래서 16분의 4가 답인데 더 간단히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내면 더 쉽습니다. 앞에 라지 A건 스몰 A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노란색이니까 스몰 B를 2개 가지고 있으면 노란색이야. 그러면 라지 B 스몰 B끼리, 그러니까 여기서 했을게요. 라지 B 스몰 B끼리 교배했을 때 스몰 B일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 16분의 4죠. 이렇게 더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요. 노란색을 물어볼 때는. 물론 이제 갈색이나 검은색 물어볼 때는 아까 9대 3대 3대 1 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16분의 4. 물론 이것을 처음 접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이스코어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배웠죠? 단월명 기출문제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이죠? 11번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에 대한 소위 성염색체죠. 옳지 않은 것은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에는 Y염색체에 SRY 유전자가 있죠. Sex Determination Region of Y, Y염색체에는 성결정 영역이라는 유전자. 그래서 SRY가 있으면 정소가 발달해서 남성이 되는 거고 없으면 난소가 발달하죠. 그런 성결정 유전자 이외에도 또 다른 유전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염색체, X염색체, 사람의 X염색체를 예를 들면 그 X염색체에는 정록생명의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포유류 암컷 2개의 X염색체 중, 자, 포유류는 암컷이 XX, 수컷이 XY. 그래서 암컷이 수컷에 비해서 염색체가 하나 더 있으니까 유전자, 두 염색체 유전자가 모두 발현이 된다면 수컷에 비해서 더 양이 많죠. 그 유전자 산물 단백질이. 그래서 하나를 더욱더 응축시키죠. 이름하여 바소체 얘기하는 겁니다. 바소체. 한글로 쓸게요. 바소체. 그런데 언제 바소체가 형성되느냐? 언제 더 응축되어서, 물론 X염색체가 지금 불활성화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응축되겠죠. 언제? 초기 발생 과정에서 무작위로. 그러니까 암컷은 X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암컷으로 발달할 그 수정란 얘기하겠죠. 세포 분열해서 여러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각 세포에서 하나는 엄마한테, 그러니까 난자한테 온 거, 하나는 정자한테서 온 거.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개가 무작위로, 각각의 세포에서 무작위적으로 바소체를 형성하죠. 모기에서 유래된 X염색체가 불활성화된다? 모기에서 유래되는 것이 불활성화되는 세포도 있고, 또 북에서 온 X염색체가 불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무작위적입니다. 발생 초기에. 그래서 2번이 분명하게 틀린 말이죠. 2번이 답이고, 아까 3번 얘기했고, 어떤 생물은 염색체 수에 의해서 성이 결정된다. 다 배운 거예요. XO 타입. 그럼 수컷은, 다시 암컷은 X염색 2개, 수컷은 X염색 1개.
ZW형의 경우에 이거 암컷, 이거 수컷. ZO형인 경우에도 ZZ 그러면 이건 수컷, 그리고 Z 하나만 있으면 암컷. 그죠? 이와 같이 동물의 예를 들면 염색체 수에 의해서 성이 결정될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번 답이었고요. 또 다 이미 우리가 하이스쿨에서 배웠습니다. 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장 옳은 것, 바이러스 옳은 것, 비로이드, 단백질 껍질이 없죠. 우리 하이스코어의 문장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원형의 RNA는 맞습니다만 단백질 껍질이 없습니다. 특정 식물종의 질병을 유발하죠. 단백질 껍질 때문에 틀릴 겁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성 바이러스인데 용원성 주기와 용균성 주기가 있는데 용균성 주기는 조립된다. 그 세균 속으로 들어가서 조립한 다음에 세균 터트리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용균성 주기. 용원성 주기는 DNA가 숙주세포의 DNA로 끼어져 들어가는 소위 프로바이러스, 프로파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 그런데 그런 프로바이러스, 프로파지 형태에서는 그 숙주세포가 분열할 때 DNA도 함께 복제되고 그럼 각 딸세포에 전달되고 그러나 새로운 바이러스를 형성하지 않죠. 그런데 때로는 그 용원성 주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용균성 주기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고요. 용원성 주기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일부 동물 바이러스는 수년간 잠복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잠복 감염이라는 것은 프로바이러스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프로바이러스 상태로. 예를 들어서 동물 바이러스라고 했으니까 HIV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잠복 감염이라는 것은 숙주세포의 염색체에 끼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런 상태가 잠복 감염이야.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합성하지 않죠. 그래서 2번 답 고를 수 있겠고요. 역시 우리가 하이스코어에서 용원성 주기, 용균성 주기를 배웠고 비로이드도 배웠고 또 합격생 필기노트에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3번 비뇨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다니 분비는 그러니까 여과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제흡수는 이제 다시 주변 조직으로 가지고 오는 거 혈관에서 그럼 분비는 혈관에서 다시 제흡수는 혈관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세뇨관에 있는 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 모세혈관 쪽으로 이것이 제흡수. 분비는 혈관에 있는 모세혈관에 있는 것을 다시 세뇨관으로 일부 물질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액에 있는 물질이 혈액으로 운반된다. 이건 제흡수죠. 이건 제흡수. 보먼주머니가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고 자, 오줌의 생성 및 이동 경로에서 사보세 집신 수방요, 사보세 집신 수방요 그래서 수뇨관 얘기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사구체 여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하이스코어에서 정리되어 있고요. 합격생 필기노트 그림과 함께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다니 출제자가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설마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직 의료직 준비를 하는데 설마 근육을 모르겠어? 뼈대 근육, 골격근, 근육 조직이죠. 결합 조직에 속하지 않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혈액, 뼈, 힘줄, 인대 그리고 지방 조직 뭐 등등 있죠. 매우 쉬운 문제. 그래서 우리 이것도 이론 시간에 배웠고 합격생 필기노트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이제 면역에 대한 얘기인데 15번 사람의 면역세포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 자 물론 공부가 덜 된 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단백질 MHC1과 2가 있는데 MHC1은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 MHC2는 오직 항원 JC 세포에게만 있다. 오직 항원
제시세포에게만 있다. 그 항원 제시세포에 해당되는 것이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그리고 비세포. 자연살해세포는 소위 자연살생세포라고 하죠. 자연살생세포는 항원 제시세포로 작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MH도를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4번이죠. 호중구, 식균작용을 통한 선천성 면역, 단핵부가 대시세포로 분화하죠. 그래서 대시세포가 다시 항원 제시세포로 작용하고, 뚱땡이세포, 소위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마스트셀을 번역한 거죠. 뚱땡이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염증 반응을 매개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또 비교적 쉬운 문제고요. 그래서 하이스코에서 백혈구의 종류와 기능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면역 파트에서 역시 또 배웠죠. 합격생 필기문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6번. 혈액과 세포 사이에 내 칼슘을 적정 농도로 유지하는.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첫째 줄, 둘째 줄에서 열심히 읽을 필요 그냥 쭉 보고, 칼슘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그러면 칼슘, 이것도 이론 시간에 정리했었죠. 칼슘 이온이 혈액에 많으면 이것을 뼈로 보낸다.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만 이 과정. 그래서 칼슘을 밑에서 중앙에 쓸게요. 기억나시죠? 칼시토닌 어디서 분비된다? 갑상선에서. 많으면 빼는 걸 빼내야 된다. 그럼 파라토르몬은 부갑상선에서 분비가 된다. 그죠? 그래서 혈액에 칼슘 이온이 칼슘의 농도가 많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작용하느냐. 칼시토닌의 분비가 증가한다. 파라토르몬의 분비가 감소한다. 배웠죠? 그래서 칼시토닌이 분비된다. 그러나 부갑상선이 아니죠. 갑상선이죠. 뼈에서 칼슘 이온의 저장이 촉진되겠죠. 이렇게 가니까. 맞죠? 신장에서 칼슘 흡수가 이 파라토르몬은 신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적어지니까 칼슘 흡수가 감소되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칼슘 흡수가 높아지면 낮게 해야 되죠. 원래대로. 그럼 칼슘 재흡수가 줄어들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니은과 티귿. 이것도 매우 쉽게 출제된 문제죠. 합격생 필기노트에 여러분 글씨 잘 안 보입니다만 매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17번. 공부가 안 됐으면 어렵겠지만 공부가 됐으면 보자마자 마그네슘 나오죠. 엽록소의 구성 원소 CHONMG. 그래서 엽록소 그 고리 구조를 포르피린이라고 하는데 포르피린 이 문제에서는 복합 고리 구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중심에 있고 주변에 CHO 이런 원소들이 있고 그래서 지방산이 있고 이것이 엽록소죠. 그래서 이것은 답 고르는데 1초면 되죠. 1초. 문제 읽고 바로 고를 수 있죠. 18번 합격생 필기노트에 CHONMG 나와 있죠. 18번 에너지원과 탄소원에 따른 생물의 영양 반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요걸 배웠습니다. 하이스코에서 에너지원이 비치면 광자를 붙이고 그렇죠? 에너지원이 무기물이나 유기물이면 화학자를 붙이고 탄소원이 이산화탄소면 독립 그리고 유기화합물이면 종속 이렇게.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하니까 광독립 영양생물. 사람은 화학종속 영양생물. 이거를 하이스쿨에서 배웠어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답이 매우 쉽게 찾아집니다. 광종속 영양생물. 지금 옳은 걸 고르래요. 광종속 영양생물은 광이니까 에너지원이 빛이죠. 틀렸죠? 화학 독립 영양생물은 유기물로부터 탄소를 얻는다. 독립이니까 유기물이 아니라 CO2로부터. 에너지원으로 빛을 이용하는 생물은 모두 이산화탄소를 고정한다. 광종속 영양생물도 있죠. 광종속 영양생물은 에너지원이 빛이지만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탄소원으로 유기물을 이용하는 생물은 종속예양생물이다. 이거죠. 답은 4번. 자, 경고를 오래당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이스코어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연고로류, 붕어, 잉어 적혀 있고요. 연고류, 상어, 가오리, 홍어. 마치 제가 출제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연고로류, 상어, 가오리, 홍어를 빼면 참치 고를 수 있죠. 매우 쉽죠, 이것도. 합격생 필기노트에 나오고요. 자, 20번이 공부가 덜 된 학생들은, 단순 암기한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디-바인베르크의 평형이라는 것은 세대를 거듭해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즉,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은 하인-바인베르크 평형을 유지하는 집단을 멘델 집단이라고 하는데, 멘델 집단은 집단의 크기가 작아야 된다. 아니다, 커야 되죠. 왜냐하면 작으면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기 쉽다. 만약에 작으면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기 쉬운데, 유전적 부동은 우연히 대립의 빈도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병목 효과하고 그리고 창시자 효과가 있다. 병목 효과는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대립의 빈도가 달라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다시 커져도 원래 처음 모집단과 달라지는 거죠. 이미 달라졌으니까. 창시자 효과는 모집단은 그대로 있고 그중에 일부가 새로운 정착제를 형성했을 때 모집단과 대립의 빈도가 다르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집단이 커졌다. 역시 모집단과 다르다. 이것이 창시자 효과. 그리고 돌연변이가 멘델 집단은 집단의 크기가 커야 되고, 그리고 무작위 교배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격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격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집단 내에서 격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인즉슨 이주가 다른 집단 내에서 이주가 다른 집단과는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격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집단 내에서 격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다른 집단과는 격리가 일어나야 된다. 다른 집단과 격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주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디-바인베르크의 평형이 깨질 때 진화가 일어난다. 그러한 진화는 다시 말하면 대립의 빈도가 달라진다. 그것을 우리는 소진화라고 하고,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은 없다. 물론 짧은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긴 시간을 두고는 없다. 다시 말하면 하디-바인베르크의 평형 그리고 또는 법칙은 진화하지 않는 집단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론 시간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대개 진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에서 교배는 무작위지지 않고 성선택 등을 비롯해서 선호를 보이며 특정 현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설령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치면 패스 일단. 선지 구성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경우에는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할 때 많은 드림자가 무작위적으로 제거되는 병목 현상, 아까 얘기했었죠. 다시 개체 번식으로 집단 크기를 회복해도 모집단과 다르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돌연변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지구상에 없는 유전자가 생기는 것이죠. 대개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게. 그런데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다음 생식에 참여했을 때, 진화라는 것은 새로운 자손을 만들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식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맞는 말이고, 모집단을 떠나 작은 개체군이 형성되면 이것이 창시자 효과. 개체군의 무작위적인 대립유전자는 모집단의 대립유전자 빈도와 다를 수 있고, 창시 효과. 모집단에서 희소했던 대립유전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창시 효과라고 한다. 맞죠? 그러면 기억을 모른다. 그럼 니은, 디귿, 리을 가지고 풀어야 되죠. 니은, 디귿, 리을이 여기 있네요. 그럼 기억도 맞는 것. 그죠? 물론 기억 내용도
알고 있는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유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그리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된 소위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실수했다면.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95점, 아까 얘기했지만 95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커트라인은 뭐 다른 과목과도 이제 뭐 봐야 되니까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또 시험까지 최선을 다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합격 인강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까 우리 총평 앞부분에서 본 것들을 정리한 것, 설명한 것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 이 공무원 수험 생활입니다. 공무원 시험이에요.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잘 되고 물론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출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 인강을 맛보시길 당부드리고요, 부탁드리고요. 바라고 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